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첫 공판 때부터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검찰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2개의 공소장을 접수해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서 수사 과정상 작은 오류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어떤 사안보다 확실히 하고 있고 인권 침해가 없는 절제된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일수록 법과 원칙 그리고 원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기소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까? 참고로 전임 재판부였던 송인권 부장판사도 이중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기는 했지만 그 이유는 재판부가 변경됐던 시기까지 공소장 외에 재판부가 참고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에도 이중기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 SBS에서 검찰이 확보했다던 컴퓨터에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며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밝혀지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SBS의 보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 있었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습적인 기소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SBS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보도가 나오니 많은 국민들이 또 그 보도를 보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분들이 많았었죠. 특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을 인용해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지금까지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난해 9월 6일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그날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를 하면서 표창장을 위조해 프린트한 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몇 달 후 검찰에서는 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표창장에서 직인 부분을 스캔해서 오려낸 뒤에 딸 조민 씨의 표창장에 붙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날짜와 범행 장소가 바뀐 것은 둘째 치더라도 위조하는 방식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져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첫 번째 제출했던 공소장 내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작정 일단 제출해서 자신들의 상관인 조국 전 장관을 망신 주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했으면 정상적이라면은 처음에 낸 공소장을 철회시키고 다시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검찰은 굳이 첫 번째 공소장 변경을 집요하게 요구하더니 그것이 재판부에서 거부를 당하니까 추가로 두 번째 공소장을 내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공소장은 2개가 된 거죠.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공소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전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2개의 공소장에 대해서 첫 번째 기소 내용은 총장 직인을 직접 날인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소장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스캔을 내려받아서 컴퓨터로 임의로 만들어 위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위조를 했다는 건지 좀 분명하게 밝혀주면 좋겠다고 검찰 측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재판부의 주문을 받은 검찰 측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미뤄왔었던 공소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직접 날인했다는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게 되면은 이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상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기소해버렸다는 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출한 기소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그 강사 휴게실 컴퓨터를 증거로 붙잡고 있으려면 위법한 증거 수집을 했다는 논란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검찰 측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을 하든 곤란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허구헌날 떠들어댔던 동양대 총장 직인이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참고로 정경심 교수 변호사가 검찰을 향해서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된 것은 아니죠? 하고 물어보니까 검사가 맞다 하고 말해서 재판정이 아주 시끄러워졌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대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오보였다는 거예요. 오보. 그것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는 오보. 아니 이런 오보를 냈으면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 꺼내서 지금 한 가정을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꾼 패밀리로 만들어버리면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컴퓨터에선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동양대에서 임의로 제출했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나왔다는 건데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강사 휴게실에 있던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컴퓨터에서 직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컴퓨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임의로 제출된 컴퓨터 안에다 동양대 총장 직인을 다른 사람이 넣어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강사 휴게실에서 나왔다는 컴퓨터를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고 도대체 누가 사용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안에 동양대 총장 직인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게 맞다고 우기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실망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동양대 직원도 그 당시엔 각 부서에서 전결 처리하는 표창장들이 많았고 심지어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총장 표창장도 많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으면 검찰을 믿고 있던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인데요. 그리고 강사 휴게실 구석에서 발견했다는 그 먼지가 수북히 쌓인 컴퓨터를 이미 제출받을 때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말했다는 정황까지 나왔는데요. 아니 그것도 검찰 측에서 부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됐으니 검찰 상황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난감하니 또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증인들 대부분이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코링크 PE의 경우 애초 지난해 언론에서 보도가 될 당시에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었지만 오히려 재판에 나온 증인들 입에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소유주라는 걸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검찰에서는 실소유주는 조범동, 정경심 교수는 공범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또 이런 주장도 믿어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인 그러니까 예전 담당 판사였던 송인건 부장 판사가 떠나기 전에 아주 시원한 핵 사이다를 터뜨렸는데 송인건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넣은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드러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했었던 SBS, 도대체 존재하지도 않았던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어디서 어떻게 취재를 해왔길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했는지 그것도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보도하게 되었을까?
더구나 SBS의 그 엉터리 같은 단독 보도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검찰에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그 컴퓨터를 이미 제출할 권한이 없는 조교를 이용해 위법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의 참관도 없이 진행된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일주일 전에 이미 SBS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딱 나왔다는 거니까, 아니 SBS는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있었냐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무슨 SBS는 작두라도 탔나? 일주일 뒤에 나올 총장 직인 파일을 어떻게 미리미리 언급하게 했을까? 아니면 검찰이 SBS 보도가 나온 뒤에 증거라도 만들어냈나? 어찌되었던 보통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일들은 검언유착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SBS는 정말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SBS를 믿었던 국민들에게도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말 필요하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공감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관한 좀 당연한 어떤 코멘트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뭐 만약에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개인이 시장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고, 기업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그 기업의 10년 후를, 5년 후를 정확히 그려내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ROE,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그릴 수 있어야,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될 듯 합니다. 거기다 할인율을 이제 나누면 지금 현재 가치와 주가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즉, 만약 자기가 그 기업의 5년 후, 10년 후를 생생히 그릴 만큼 완벽히 이해하고, 뭐 그 툴이야 DCF가 됐던 뭐 RIM이 됐던 그 기업 가치에 대한 자기만의 분석이 끝났다면 지금부터 뭐 천천히 한 3달 정도 걸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고 5년에서 10년을 이제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다면,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뭐 미수, 신용 이런 것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시경제에 작용하고 있는 이 이슈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나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물론 TV의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은 거시경제 흐름 예측을 맨날 하죠. 그러나 걔네들은 원래 그걸 해야만 되는 직업을 가진 애들입니다. 즉 좀 강하게 말하면,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나 찰리 망거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맨날 말해야 되는 직업이 애널리스트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기업의 수많은 석학, 세계적인 천재 주식 전문가들도 거시경제 흐름을 허구한 날 틀리게 예측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세계적인 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우리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주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워낙 힘든 분들이 많아서 의미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코멘트를 조금이나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자, 본 주제로 들어가 보죠.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BOE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될 텐데, 제가 이것을 주제로 잡은 것은 제가 뭐 뉴스 같은 것을 보다가 하나 어떤 걸 보게 됐는데, 조금 너무나 이 뉴스 기사가 그런 메시지가 너무 안 좋아서 가짜 뉴스라고 하기까진 좀 그런데, 한국 기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느끼실 것 같습니다. 5년 뒤에 BOE나 CSOT 같은 중국 기업들이 5년 안에 OLED에서마저 한국 기업들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 기사의 타이틀을 보고 정말 크게 이 산업에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 5년 후면 끝났구나, 중국한테 LCD도 먹히더니 이 OLED까지 먹히는구나 라고 굉장히 잘못된 상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타이틀입니다. 자, 이 기사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결국 캐파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이 OLED 캐파에서 한국이 한 90%, 중국이 한 10% 가지고 있다고 크게 보면 되는데, 이건 팩트긴 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뭐, OLED는 한국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LCD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BOE도 분명 OLED를 생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OLED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를 뜻합니다. TV 패널용 이 대형 OLED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에서 100% 세계 물량을 다 독점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중국이 연평균 62%의 캐파 성장률을 보여서 2025년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사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숫자만 놓고 보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주는 메시지가 잘못된 부분이 3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수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오로지 중국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수준이지 수율로 제대로 먹고 사는 업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 OLED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대형 OLED는 전 세계에서 지금은 현재 LG만 만들 수 있고, LG 또한 이 대형 OLED로 넘어오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BOE의 지금 수준으로 대형 OLED의 적정 수율을 가진 첫 번째 양산이 나오려면 최소한 5년은 OLED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그때서야 지금의 LG처럼 이제 시작 단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QD-OLED, 마이크로 LED 등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중국이 5년 후에 중소형 OLED 분야에서 비슷하게 생산한다 치죠. 근데 이제 물론 중소형 OLED Q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때 삼성이나 LG는 이미 다음 단계의 양산을 실제로 수율 안정화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마이크로 LED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은 OLED와 QLED의 장점을 합친 대형 QD-OLED, 이거를 이제 OLED 블루 OLED 소자에 퀀텀 닷 필터링을 RGB로 놔가지고 결국에 OLED 소자의 어떤 장점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자발광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퀀텀 닷 필터링을 통해서 화질을 높인, 선명도, 색을, 연색성 이런 것을 높인 이런 QD OLED를 대형 QD OLED 패널이죠. 이것의 초기 제품 양산을 2021년 바로 내년 상반기, 단 1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BOE가 중소형 말고 대형 OLED 초기 양산까지 제가 5년 본다고 앞에서 언급드렸죠. 거기서 또 QD OLED 이런 거 본다면 또 더 걸리는 거죠. 물론 OLED에서 또 마이크로 LED로 바로 넘어가는 길도 있지만 그 시간 격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허나 이 기사에서는 OLED 점유율을 다 빼앗길 것이며 BOE에게 한국이 추월당할 것이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기사는 중소형 OLED에 국한된 이야기를 기사 중간에 TV 패널 이런 이야기도 언급을 하면서 아예 기자가 그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OLED 시장으로의 호도를 하고 있으며 수율 및 미래 R&D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아예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TV 패널의 어떤 독점을 넘어서서 애플의 중소형 OLED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 향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죠. 이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스마트폰 OLED에서 삼성에 이어서 세계 2위로 올라왔는데, 이는 작년 점유율의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중소형 OLED에서는 이제 삼성이 절대적이니까요. 3분기 애플의 LG가 OLED를 한 60만 장 정도 공급했고 4분기에 440만 장 정도 납품하면서 4분기 기준으로 이제 세계에서 한 10%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BOE가 아마 1, 2% 됐을 거예요. 4분기 때는. 물론 LG전자나 화웨이에도 그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Q 측면에서는 애플에 가는 거랑 LG전자 가는 거랑 화웨이 가는 거랑 비슷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LG가 애플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2가지 이유가 상존합니다. 첫째,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 공급하는 체제거든요. 그 체제에서 애플은 공급처 다변화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LG가 낄 자리가 있었다. 즉
독점적인 공급이 물론 애플 입장에서 뭐 일본의 수출 규제처럼 독점적인 공급에 대한 원천적인 불안감도 당연히 있지만 삼성이 파운드리를 애플 거를 못 수주하는 이유, 화웨이 거를 못 수주하는 그 이유와 연관성이 있죠. 정치적인 면. 삼성은 애플의 절대적인 경쟁사로서 굳이 경쟁사 패널을 사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그 패널의 어떤 이익만큼 경쟁사가 R&D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둘째, BOE OLED도 애플이 쓰고 싶긴 한데 왜 쓰고 싶냐 하면 중국 보조금이 있으니까 판가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싶겠죠. 당연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근데 결국 BOE의 OLED는 이번에 애플의 품질 테스트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 LG와 대형 OLED 독점에다가 이거 중소형 OLED까지 이렇게 먹게 되면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라고 바로 이를 건너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더 존재합니다. 물론 새로운 제품 공급처가 생겼으니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좋은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이 분야는 대형 OLED와는 달리 중국 공급 물량이 일단 거세고요. 그 성장성이. 중소형 OLED는 중국 공급 물량이 분명 거셉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중소형 분야에서는 또 LG보단 삼성이 기술력도 높아서 LG의 수율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오려면 수율이 80%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말을 하는데 80%가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래도 애플 스마트폰 OLED를 올해 한 2,500만 장 정도 공급할 예정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Q가 5배나 늘어난 규모이고 수율 해결이라는 측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정 수율 해결을 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보는데 결국에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입니다. 수율이 뭐 평생 몇 년, 막 연간, 1년, 2년 동안 수율이 해결되지 않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니까 새로운 수익처가 성장하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BOE 이슈로는 일단 작년 단기적으로는 점유율이 4분기 기준 1.6%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 중소형 OLED 분야에서 그 배경에는 이 애플 품질 테스트 탈락도 있지만 화웨이가 여러 공급처 다변화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워낙 안 나오고 품질이 안 나오니까 화웨이 입장에서도 BOE의 디스플레이 품질이 좀 아직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작년은 물론 이랬지만 분명 구조적으로 중소형 OLED 분야에서 저도 중국의 비중 자체는 Q 자체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워낙 공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뭐 판단이고 뭐고 워낙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중국이 6세대 이 OLED 물량을. 이 팩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겠죠.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이 LCD 비중까지 생각하면 작년에 뭐 이노룩스라는 대만 업체한테도 대한민국이 밀렸는데 이걸 두고 또 뉴스를 대한민국 뭐 다 밀렸다라는 그 자극적으로 뽑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는 삼성이나 LG가 구조적으로 LCD 라인을 OLED 혹은 QD로 급속히 돌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므로 그 순위 자체가 큰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LG가 LCD에서 캐파를 줄여주면서 LCD 판가도 올라가고 뭐 도쿄올림픽 취소 같은 어떤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수요 측면에서도 상반기 LCD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것은 LG나 삼성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와중에 수익성을 버텨주는 또 하나의 측면이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전 구조조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연 500만 대 LCD TV용 패널을 생산해왔던 충남의 탕정 L8-1 시설을 철거하고 QD 라인으로 전환했죠. 또한 LG 디스플레이도 올해는 이제 LCD TV 패널을 한국에서는 완전히 생산을 전면 중단합니다. 단 해외에서 일부 생산해서 뭐 좀 LCD 중에서 그나마 고부가 가치로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노트북, 뭐 태블릿, 뭐 모니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LCD만 일부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LG가 결국에 올해 말로 보면 OLED 비중을 50% 정도로 올릴 계획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올해 적자나 흑자에 대한 이야기는 왔다 갔다 컨센서스는 하고 있는데 이번 이슈를 물론 끝까지 봐야지 결국에 나오겠지만 ROE나 이런 게 개선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LG도 부정적이긴 하죠. 근데 그것은 뭐 지금 우리나라 업체는 모두 그러니까 정말 한 10% 5% 말고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 삼성 LG 계열사만 살펴봐도 삼성전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핵심은 B2B냐 B2C냐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죠. 물론 자세히 보면 또 그게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간단히만 나눈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기가 이 MLCC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B2C가 안 좋은 건데 지금 이런 거시경제 이슈에서 삼성전기가 MLCC를 만드는데 모바일용 MLCC가 주종목이죠. LG이노텍이 애플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죠.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삼성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TV.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MLCC, 카메라 모듈, 그리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TV 패널용 디스플레이. 이게 다, 물론 뭐, 걔네들 자체는 B2B지만, 어쨌든 최종 소비자가 수요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이제 공급이 발생하는 큰 측면에서 얘네들도 결국에 B2C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서버용 D램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도 오히려 판가가 올라갑니다. 왜냐? B2B니까. 지금 이슈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OLED TV, 스마트폰,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MLCC 등은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급한 카메라 모듈 MLCC, OLED TV 같은 것들이 이번 연도 큰 상승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